안녕하세요. 학술적 글쓰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과제를 연달아 내야 되기 때문에 에세 1과 에세 2의 작성 요령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수열 수업용으로 삼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2주차에 내기로 했죠. 12주차에 내기로 한 에세 1의 작성을 위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고 있는 프로타고라스를 이제 텍스트로 삼아서 4천자 에세이를 쓰는 겁니다. 늘 그랬듯이 플러스 마이너스 10%가 허용이 됩니다. 자, 에세이의 형식은 설명형 또는 뭐 논평형 에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논평 에세이를 따로 강의를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교재에 간단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설명이라고 해도 좋고 뭐 논평이라도 해도 좋은데, 그러니까 논평도 에세이 1에서 에세이 장르에서는 이제 논평 형식으로도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논평 영역에서 했던 논평 과제에서는 텍스트 전체를 문제 삼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텍스트 전체가 아니라 텍스트의 한 부분을 평가하는 거죠. 이를테면 뭐 측정술 부분의 논의를 따로 뽑아서 이 측정술 부분의 논의가 제대로 됐는지 뭐 이런 걸 따져볼 수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논평형 에세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어요. 또는 설명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그래서 어떤 걸 이제 여러분들이 주문하는 거냐면, 논평 에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쭉 보면서 여기 여러 가지 논증들이 나오잖아요. 뭐 일단 시모니데스 시해석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하나 부분을 뽑아서 그 부분이 제대로 됐는지 뭐 이런 것을 따져보는,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뭐 그런 식의 이제 글을 써도 좋고, 설명형이란 말을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타고라스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어요. 뭐 그러니까 뭐 맨 앞에 보면 이제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인들이 뭐 민주주의를 하면서 비판적으로, 그러니까 그 정치적 영역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제한하지 않고 전문가를 비전문가를 따지지 않고 누구나 다 발언할 수 있게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찾아보니까 아테네에서는 민주주의를 하고 있었고 그것도 직접 민주주의였고 아테네의 그 정치 제도상 그런 것들 때문에 플라톤이 여기서 뭐 어떤 의미로 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다. 뭐 그래서 그 표면적으로는 잘 몰랐던 그 어떤 깊은 이야기 이런 것들을 꺼내서 하나의 이제 얘기로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런 거니까 자기가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됐던 구절들을 뭐 다른 자료를 찾아보거나 앞뒤 문맥을 따져봐서 나 스스로도 납득하게 됐다라는 걸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를 다룰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에세이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텍스트를 요약하고,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그겁니다. 프로타고라스 안 읽은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안내를 해줘야 되니까 어느 정도 요약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고르고 나서 해당 대목이나 논의를 비판하거나 해설하는 에세이를 작성하다라는 얘기고요. 학술 논문이나 자료를 이제는 얼마든지 참고하고 또는 권장사항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에세이를 쓰기 위해서 요약도 하고 논평도 한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1차적으로 읽으면서 무슨 내용인지를 정리를 해야겠죠. 근데 정리 수준도 읽어보면서 야 이거는 내가 이 주제를 다룰 때 내가 좀 필요하겠다. 제일 중요한 자료다. 2차적으로 중요한 자료다. 자료의 등급을 구별하고 이 자료는 좀 못 믿겠다. 또는 이 자료는 이제 신뢰할 만하다.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벤치마킹을 한 거죠. 그런 걸 하라고 논평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그걸 자료로 삼기로 했으면 내용 요약을 잘 하고 왜곡되지 않게 앞뒤 문맥을 잘 따져서 이해하고, 이게 독해가 필요한 요약인 거고요. 그걸 했던 거니까 적극 권장하는데, 다만 표절과 인용 관련 얘기들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표절하면 안 되는 거죠. 표절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동영상 얘기 있었잖아요. 뭐 미리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 우리 교재 266인가 268쪽인가부터 시작해서 290 내지 92쪽까지 요 얘기들이 교재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인용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인터넷을 찾고 심지어는 요새 뭐 챗 GPT도 있습니다만 챗 GPT를 활용해서 뭐 글의 일부를 뭐 써내기 하면 이거 표절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뭐가 됐든 간에 그걸 여러분들이 인용하거나 옮긴다고 했을 때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검색을 해보니까 어디 블로그에 글이 있어서 그 블로그의 내용을 일부 가져왔다. 어, 두 가지입니다. 가져왔으면 가져왔다 인용을 해야 되고 인용 안 하면 표절해요. 근데 가져왔는데 그리고 인용도 했는데 그, 그 사람이 글을 내 주장을 지지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을 했는데 그 사람 얘기가 틀렸다. 그러면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못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맞다고 생각하고 옮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자료 인용을 할 때는 앞뒤 문맥을 잘 파악해서 내 취지에 맞는 자료인지 그리고 믿을 만한 자료인지 이런 것들을 잘 따져야 돼. 그래서 사실은 아마추어의 글보다는 뭐 아마추어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학교 도서관 같은 홈페이지에서 이제 전자 저널이 있으니까 거기서 전문가의 글을 인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전문가의 글도 여러분 책임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조금 더 신빙성이 있죠. 자, 그래서 또 설명 또 논평 에세이와 관련된 자료들은 우리 책의 역자인 강성원 선생이 워낙 이제 이쪽 공부를 오래 했던 사람이라서 관련 논문들이 좋은 게 많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꼼꼼히 잘 보시고 이것도 이제 논문을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발췌해서 쓸 수밖에 없는 게 있긴 한데 앞뒤를 잘 따져봐야 돼 문맥을 안 그러면 내 생각과 정 반대인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그 존 스튜어트 밀 같은 사람이 잘하는 건데 그 누구의 주장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주장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다. 근데 거기만 읽으면 밀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인용하는데 그러면서 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따져보면 그렇게 해놓고 뒤에서 그 사람을 비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맥락이 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잘 따져서 여러분들이 인용을 해야 됩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12주차까지 내야 될 에세이 1의 작성 요령, 설명 이런 거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에세이 작성 2를 위한 안내인데 자, 두 번째는 이제 프로타고라스 텍스트 전체를 통틀어서 역시 막 앞에랑 마찬가지예요. 쓸만한 이번엔 주제를 잡는 겁니다. 뭐 앞에 것도 사실 어떤 의미에서 주제이긴 한데 어떤 내가 다룰 만한 어떤 주제 문제를 이제 잡아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과제 자체는 16주차 초에 낼 거니까 그 전에 우리가 개별 개요를 받고 클리닉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랑 주고받았던 코멘트를 참고해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조별로 하나의 문제씩을 뽑아 볼 겁니다. 그래서 그 반 전체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다른 반까지 합쳐서 한꺼번에 다 풀을 만들어서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주제를 잡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조에서 냈다고 해서 그 주제를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조 거 아니면 다른 반 거라도 해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선택해서 쓰면 되고 또는 그런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본인 스스로 생각하거나 좀 또 다른 반 주제를 좀 변형해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6천제 분량으로 제출을 하는 겁니다. 아이캠퍼스로 제출하는 거예요. 에세이 1은 여러분들이 프린트아웃해서 나한테 직접 내시고 과제로도 올려놓고 과제란에도 올려놓고 에세이 2는 에세이 1과 달리 텍스트 분석이나 해설 비판 중심이 아니고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조건은 뭐냐면 어떤 문제이든 다뤄도 좋은데 프로타고라스로부터 출발해서 또는 영감을 받아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힌트를 얻어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착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끔가다 질문하는데 에세이 썼을 때와 같은 주제를 하면 안 되냐 그러는데 몇 번 내가 받아봤는데 별로 달라지지 않아요 글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에세이 1 썼을 때 한계를 좀 넘어서기 위해서 같은 주제를 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하는 입장이어서 좀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게 좋았기 때문에 에세이 1때 썼던 주제를 다시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타고라스에 꼭 내용이 국한될 필요가 없고 다만 프로타고라스에 출발하면 뭐 힌트, 영감, 뭐 착상 이런 걸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를테면 뭐 플라톤의 프로타고라스를 읽고 보니까 이게 사실은 여기서 제기됐던 문제들이 국가에 가면은 다른 그림으로 완성이 되는 것 같더라. 그래서 나는 프로타고라스에 나왔던 제기된 문제가 국가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요 연관관계를 찾아보고 싶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두 개의 책을 엮어도 좋고, 프로타고라스를 보니까 실제 프로타고라스가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궁금해서 실제 프로타고라스의 대화편과 플라톤을 연결해봤다라거나, 아니면 뭐 여기 이제 측정술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공리주의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로부터 출발한 공리주의가 뭐 밀이나 존 스튜어트 밀이나 뭐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랑 어떤 사상적 연관이 있는지를 뭐 추적해 보겠다거나 뭐 이런 주제로 다뤄도 좋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방금 얘기했던 주제는 너무 큰 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을 대면 자료들을 정리하는 데 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만의 글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죠. 거의 없죠. 그래서 뭐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주제를 좀 구체화시키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에 의존하고 자료에 휘말리고 글쓰기가 사라지는 글이 되기 쉽기 때문에 가능하면 텍스트 프로타고라스를 좀 많이 활용할 수 있으면, 뭐 이건 제한 조건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프로타고라스의 내용을 많이 활용할 수면 있을수록 여러분들의 좀 독특한 글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리고 또 주제 자체도 너무 공리주의와 소크라테스의 측정술 뭐 이렇게 하면 너무 거창하니까 그걸 또 어떻게 해서든지 좀 줄여요. 그러니까 뭐 공리주의 안에서도 존 스튜어트 밀과 측정술이라든가, 또는 사실은 뭐 존 스튜어트 밀의 이 공리주의에 대한 언급을, 그러니까 프로타고라스 편에서 소크라테스가 공리주의를 이미 얘기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대목을 찾아가서 그 대목과 실제 뭐 소크라테스의 측정술 간의 관계가 정말 뭐존 스튜어트 밀의 생각이 맞았는지 뭐 이라든가 뭐 이런 걸 잡을 수도 있죠. 좀 까다롭긴 하지만 뭐 그런 식으로 좀 가급적 구체적인 주제를 잡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글이 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자, 우리 한 학기 동안 힘들었는데 마지막까지 잘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